예, 다시 시작을 할게요. 예, 질문을 아까 쉬는 시간에 한번 받았어요 하나.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언제부터 이런 이제 제국주의적 팽창이 전면화됐고 계기가 뭐였냐라고 했을 때 제국주의 시대라고 이제 부르는 시기 이전에 이미 그 식민지는 제국주의 본국의 상품 시장과 원료 공급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실은 뭐 사라진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왜 그 이른바 선진국들 간의 식민지 쟁탈전이 본격화되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식민지가 이제 그 자본 수출의 대상으로서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건데 자본 수출은 대단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 나라에 진출해가지고 이제 공장 같은 거 짓는 것도 그다음에 뭐 이제 그 대농장 같은 거 이제 플랜테이션 같은 거 하는 것도 수출이에요. 각종의 형태로 그 돈을 빌려주는 것도 자본 수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제국주의론 보면은 그 자본 수출의 여러 형태들에 대해서 레닌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라마다 조금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를 그 레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고리대 제국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소리냐면은 그 영국이나 독일 이런 나라들은 그 자본주의적 공업이 충분히 많이 발달해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직접 진출하는 비중이 높은데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 좀 뒤지니까 남아도는 이제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나름 프랑스의 전통 역사와 전통이 있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냐?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 러시아 혁명이 이제 직후에 아직 소련이라는 그 국호도 성립하지 않았을 때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 쳐들어오잖아요. 간섭 전쟁. 그 선두에 선 게 프랑스예요. 왜냐하면 1차 대전 전에 프랑스가 러시아의 차관을 제일 많이 줬거든요. 근데 혁명이 일어나 그거 떼일까봐 프랑스가 선두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21세기에도 최근에 이제 그 남유럽 국가들이 재정 위기에 몰린 적이 있잖아요. 피그스라고 해서 뭐 그리스, 스페인 뭐 이런 나라가 있는 건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유럽의 프랑스, 독일, 영국 이런 나라의 이제 독점자분들이 지들이 남아도는 돈을 그 남유럽 국가들의 이제 국채를 사면서 이자 놀이를 하다가 규모가 엄청 커지고 애들 까딱하면 못 갖을 것 같으니까 이제 강짜를 놓고 이제 구조조정을 요구한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역시 가장 많이 이제 돈을 빌려준 나라가 프랑스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 수출이라는 거는 일단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당시 용어를 신제국주의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보통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제국주의라는 용어 그때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정말로 그 너나 할 것 없이 이른바 선진국이라면은 식민지 쟁탈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시기가 19세기 말부터니까 그때 이제 신제국주의라는 용어가 나왔던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계기가 됐던 게 이 자본 수출의 대상으로서 이제 식민지가 주목받게 되면서인데 실제로 이런 사실들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 이것들을 좀 이제 누그러뜨리거나 별거 아닌 것처럼 이거를 이제 그 흐리려는 또는 부정하려는 시도들이 계속해서 이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른바 이제 그 제국주의 옹호론자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 문제들을 그 논점을 흐리거나 아니면 이제 그 제국주의 지배 계급에 이제 유리한 방식으로 왜곡하려는 이런 시도들이 계속 있어 왔었어요. 그 주제를 조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 수출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자본 수출은 자국에서 이윤율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는 과잉 자본이 이제 투자가 되는 거예요. 식민지. 자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으면은 굳이 식민지로 안 갑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이런저런 조건들이 필요하잖아요. 자본가들도 모든 것이 갖춰지고 익숙한 곳이 편해요. 그래서 충분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으면 굳이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자본주의는 발전하면은 과잉 생산이 누적되고 이윤율이 저하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본주의 일부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 제국주의 음모론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수출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국주의 동인이 제국의 시대가 온 동인이 그 식민지가 자본 수출의 대상으로 각광받기 시작되면서부터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통계상으로 보면은 이른바 해외 투자의 규모는 선진국들끼리가 압도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민지에 투자된 거는 극히 일부인데 뭐 이걸 가지고 제국주의적 팽창의 동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은 결국 그 제국주의라는 게 이제 그 경제적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이제 시도의 일환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런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자본 수출이라는 게 제대로 된 이윤율을 실현할 수 없는 자본이 나가는 거고, 그래서 나갈 때 처음에는 식민지보다는 같은 제국주의 국가에 진출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국주의 상호간의 투자가 먼저 일어나고 당연히 그 비중도 크죠. 근데 그 투자처조차도 고갈되면은 그 다음에 식민지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순수하게 양적인 통계 자료로 봐서 선진국끼리 투자를 훨씬 많이 하고 식민지는 투자를 적게 하는데 그게 제국주의의 동인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논리다라는 거죠. 즉 식민지에 대한 투자가 절실해질 정도의 상황이 이르렀기 때문에 식민지 쟁탈전이 본격화되었다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 제국주의 음모론자들이 이제 어떤 얘기까지 처음에 하냐면은 이 제국주의라는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냐라고 하면서 아주 옛날부터 제국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국주의하고 제국을 동일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고대 로마 제국, 알렉산더 제국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중국에서 제국이 있었고 몽골 제국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본주의 이전의 이른바 제국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국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표가 다르거든요. 자본주의에서 생산의 목적은 이윤의 획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국주의 하에서의 식민지 정책은 철저하게 이제 그 제국주의 지배 계급의 이익에 맞춰진다는 거죠. 자본가 계급에. 근데 이제 이전에 이제 전자본주의 시대의 제국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그때는 이제 제국과 속국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이미지는 그 속국이 거대한 대국 내지는 제국한테 뭐 엄청난 조공을 바치고 일방적으로 뜯기는 뭐 이런 상황만을 우리가 그 이미지로 가지게 돼요. 근데 실상은 그 참은 다르거든요. 물론 이제 제국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고 제국이 이제 영토를 확장할 때는 그 전쟁에 대한 비용을 충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지배에 만만치 않게 이제 저항하는 애들의 이제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엄청난 그 조공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제국과 소국 사이의 관계가 안정화가 되면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방식의 조공은 사실상 그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뭐 이 땅에서도 뭐 고려니 뭐 조선인이 이런 나라들이 항상 중국에 있는 큰 나라들한테 이제 조공을 바쳤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일방적으로 갖다 바치는 것만 이제 부각이 되지 실제로 거기서 받아오는 거는
잘 얘기가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주는 거하고 받는 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이제 거대한 제국이 주변의 소국들로부터 이런저런 특산품 같은 거를 받으면은 거기에 대한 답례품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대국으로서 제국으로서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최소한 조공을 받은 만큼 베풀거나 아니면은 나름 선심을 쓰듯이 해가지고도 후하게 주는 경우도 많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제국이 주변의 다른 여러 속국들에서 특산물을 받아가지고 다른 곳에 다른 속국들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교역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공 자체가 하나의 무역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 이전 시기에서의 이른바 제국은 자본주의에서 이제 제국주의 식민지에 대한 정책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네. 근데 자본주의에서 이제 그 식민 통치는 철저하게 이제 자본가 계급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엄청난 이 추가 착취하고 수탈이라는 게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볼 게 있는 게 이 자본 수출이라는 게 그러면은 어떤 그 역할을 하느냐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가 레닌 텍스트에서 봤던 것처럼 대체로 그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를 수탈하는 측면이 강조가 되는데 이거 자체는 이제 사실입니다. 예. 그 본국에서의 이제 자본주의적 착취보다 훨씬 가혹한 초과 착취하고 착취하고 별도의 수탈이라는 것들이 이제 행해지는데 이른바 긍정적인 측면은 없냐라는 거예요. 네, 이걸 이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건데 있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제가 이제 인용부호를 붙여놓긴 했는데 이런 얘기 심심치 않게 들려오잖아요.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 통치가 해방 후에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른바 근대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식민 통치다라고 하는 이게 식민지 근대화론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극우들, 이제 극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이 과정에서 수탈이나 착취가 없었다고 대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전통적인 그 대응은 이제 뭐였냐면은 이게 이제 그 한국판 제국주의 변호론입니다. 동일한 얘네들이 논리가 독특한 게 아니에요. 이미 이제 선진국 내지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제 그 이데올로그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왔던 거고 이걸 이제 그 한국 내지는 조선에 적용시킨 게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새로운 논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주로 이제 한국의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했냐면은 흔히 내재적 발전론 내지는 자본주의 맹아론이라고 불리는 건데 뭐냐면은 굳이 일본 제국주의가 조선에 대해서 식민 통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힘으로 자주적인 근대화가 가능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18세기 조선의 이런저런 이제 그 자료들을 가지고 보통 이제 그 유럽 같은 나라들에서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특징들이 조선 후기에 사회들에서도 이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자본주의 맹아라는 것들이 일제 침략 이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가만히 놔뒀으면은 우리도 독자적인 근대화를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내재적 발전론인데 여기에 대해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이제 다시 반박을 한 게 뭐냐면은 18세기에 그런 맹아가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맹아가 발전하지 못했다는 거죠. 19세기를 바라는 거예요. 19세기 사료가 이제 제일 그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 규장각입니다. 규장각이 지금 그 서울대 한쪽에 박물관처럼 있거든요. 거기에 자료가 엄청 많이 쌓여 있는데 그걸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독점을 하다시피 했죠. 네. 그 서울대 경제학부에 한국경제사 하는 사람들이 이걸 독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봐라. 그 18세기에 맹아라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19세기에는 완전히 이게 지리멸렬하고
정말로 이제 그 개판 5분 전이 아니라 거의 개판 5분 후 정도까지 됐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 19세기 조선은 근대화라는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지리멸렬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그 독자적인 힘으로 근대화가 가능했겠느냐. 그래서 일제의 식민 통치가 그나마 이 정말로 이제 희망 없는 땅에 근대화의 싹을 심어준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이 사료 같으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실증적으로 이게 근거를 댄다고 하는데 어떤 사료를 취사 선택하는가도 연구자의 선택에 달린 거고 동일한 사료라고 하더라도 어떤 해석을 하는가는 이제 다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모든 것에 대한 만병통치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민족주의 역사에서도 이 문제에서 마땅한 반박을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 겉으로 보면 얘네들이 이긴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정말로 그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반감을 갖는 거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비이성적인 거고 뭔가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식의 논리들이 대한민국에서 횡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렵지 않게 이것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제 들려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이게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은 미국과 일본의 이제 지배 계급의 이해관계에 동조하라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무지몽매한 개돼지들한테 괜히 이제 정서적으로 반감 갖지 말고 어차피 이제 미국이 그 미국 제국주의가 세계 통치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제 일본이 그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군비 지출을 계속 제약받아 왔는데 그것도 거의 풀리고 있지만은 노골적으로 이제 일본이 이 지역에서의 이제 그 미국의 대리자 내지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그 한국에 있는 그 피지배 계급이 인정하라는 느낌이에요. 네, 그런 논리가 여기 이제 숨어 있거든요. 같이 있는 건데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그 태도가 필요한가 우리 입장에서는 뭐 아까 그 다들 뭐 한마디씩 하신 거에 이제 이미 답이 들어가 있는데 그 대놓고 제국주의 일본을 변호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독자적인 근대화 가능성을 주장하는 내재적 발전론이나 정반대의 입장에 있지만은 사실은 동일한 그 사고에 기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근대화를 일본 덕분에 일제 덕분에 할 수 있었는가 없어도 가능했는가라는 게 그 쟁점이 된다는 거는 근대화가 좋은 거다라는 전제하고 또 출발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될 목표이기 때문에 이걸 누구 덕에 했느니 독자적으로 할 수 있었느니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제 근대화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뭐가 근대화냐? 실제로 조류 학자들이 근대라는 이름을 대단히 즐겨 사용합니다. 근데 실제로 근대라는 이름을 쓰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근대화는 그냥 자본주의화거든요. 네. 네. 하나의 이제 새로운 그 계급 지배 체제가 성립하는 과정. 기존의 이제 봉건적인 계급 관계, 착취 관계가 해체되고 새로운 계급 착취 관계가 성립하는 과정이 근대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내부적인 동력으로 할 수 있었느냐, 아니면은 제국주의 세력에 의해 가지고 타이에서 했느냐는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다라는 거거든요. 자, 결국 이른바 자본 임노동 관계가 성립하고 지배적으로 되는 과정이 근대화라고 한다라면은 이게 과연 이제 좋은 거냐? 자, 우리의 전망이라는 게 자본주의에 멈춰 있으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식의 주장이 더 요즘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거다라는 거죠. 자본주의를 넘어선 체제에 대해 가지고 당최 우리가 생각을 못 하거든요. 지난 한 30년, 1990년대 이후로 대단히 이제 멀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조차도 극소수일 뿐만 아니라 되게 깝깝하잖아요. 아주 솔직히 이야기해서. 자,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최고고 그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목표면은 이건 어떤 방식으로 도달할 수 있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막스가 일찍이 이야기했듯이 자본주의가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이제 최선의 체제가 아니라면은 결국엔 자본주의 또한 이전의 다른 체제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조건에서 발생했고 발전하고 성숙한 결과로 모순이 심화돼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생산관계가 지배적인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제국주의 식민 통치라는 것들은 한편에서는 엄청나게 그 초과 착취와 수탈을 수반할 수밖에 없지만은 왜냐하면 제국주의 본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자본주의가 성립하면서. 근데 훨씬 그 자본가 계급에 대한 그 제약이 적은 식민지들은 오죽하겠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초과 착취와 수탈을 수반하면서 동시에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이식하고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민족주의적 감정이 아니라 계급적 판단이다. 이런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국주의 용어론자들이 제국주의의 동인이 이제 자꾸 경제적 이유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제국은 예전부터 있었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리려고 한다라더니 뭐 자본 수출은 선진국끼리 훨씬 많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논리들을 계속해서 펴왔어요. 이게 대단히 오래된 얘기인데 그 식민 통치를 해봤자 제국주의 국가가 남는 게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그 식민지 경영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식민지 경영을 통해서 얻은 이득을 비교해 보면은 설령 남는다고 하더라도 별로 그 크기가 보잘것없거나 손해보는 식민지도 많았다. 그러니까 이제 제국주의는 경제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온갖 얘기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제국주의 국가의 이제 정치가가 나름 역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취했다라거나 아니면은 종교적인 목적의 선교를 위해서라거나 조금 더 뻔뻔한 게 뭐예요? 미개한 식민지의 백성들을 계명시켜서 함께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제가 내걸은 이제 구호가 대동아 공영권 이런 거였잖아요. 그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제국주의 변호론이고, 제국주의 국가들의 주류 이데올로그들이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한국에서도 이걸 재생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름 그 서양사를 전공한다고 하는 학자들 그리고 이제 그 식민지 근대화론 한국경제에서 한다고 하는 학자들 이런 학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드물지 않게 하거든요. 근데 살펴보면은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얘네들이 이른바 실증적 자료를 제시한다고 하면서 통계를 들이대거든요. 근데 통계상 식민지 경영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들고 이득은 없거나 오히려 손해였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식의 함정들을 숨기고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통계를 어떻게 작성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통계 자료라는 게 결국 이제 식민지 당국, 그러니까 제국주의 국가의 총독부 같은 곳에서 작성한 이제 통계인데 어떤 방식으로 통계를 작성하느냐? 일단 식민지 경영 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제국주의 자본이 식민지에 진출하기 위해서 각종의 시설 투자를 합니다. 철도를 놓고 도로를 닦고 이제 발전 시설을 구축하고 그 항구를 건설하고 이런 거죠.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부르는 기반 시설을 닦는데 이걸 다 경영 비용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무엇을 목적으로 한 거예요? 식민지 백성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국주의 자본이 여기 용이하게 진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비용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어쨌거나 여기다가 이제 그걸 썼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식민 통치에는 저항 운동이 이제 맞서 피어가 민족들의 이제 저항 운동이 격렬해지게 마련인데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본국에서 군대하고 경찰을 불러오고 또 내부에서 이제 동조자들을 포섭해가지고 이들한테 이제 그 돈을 주고 이걸 진압하게 시키잖아요. 이것도 이제 그 경영 비용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애초에 통계를 작성할 때 비용 자체를 가능한 한 이제 늘려잡는다. 그리고 나서 이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떤 거에 한정하냐면은 제국주의 자본이 식민지에 진출해서 이윤을 많이 벌었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자본가가 장사 잘 되네 하면서 그 이윤을 여기다 식민지에 재투자를 하면은 그건 이득으로 안 치는 거예요. 그 이득 중에서 본국으로 송금한 것만을 이익이라고 산정한다는 거예요. 애초에 통계가 이런 방식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통계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식민지가 그렇게 수익성 있는 사업이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통계 작성의 문제인데.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그걸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지만은 야 그거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 아니냐 또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통계는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지만은 객관적으로 양심적으로 작성했다라고 믿자라고 하더라도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 대해서 1920년대 이른바 미국 단자카 사업이라는 걸 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식민지 조선을 일본의 식량 공급 기지화를 하는 과정이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노동자들한테 먹일 쌀이 부족해졌어요. 처음에 이제 그 동남아시아 쪽에서 쌀을 수입했는데 그 쌀 먹어보신 적 있으시죠? 되게 끈기가 없고 좀 길쭉하고 푸석푸석하죠. 한국 사람 입맛에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잘 안 맞는데 일본 사람 입맛에도 잘 안 맞아요. 처음에 그걸 가져다 배급을 했더니 일본에서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마침 식민지 조선의 쌀을 보니까 일본하고 품종이 비슷해요. 일본 사람들한테도 입맛에 맞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쌀을 가져와야 되는데 당시에도 이제 조선에서 벼농사가 주된 그 농업 분야 중에 하나였지만은 그 상대적으로 이제 밭농사도 만만치 않은 비중을 점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처럼 이제 지금 많이 줄었지만 오히려 이제 벼농사 일색인 경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선을 식량 공급과 기지화하기 위해서 벼농사라는 건 사실 그 물을 많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수리 관계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하면은 농사를 망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래서 이제 일제가 당시에 무슨 짓을 했냐면은 아직 수리 관계 시설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논으로 사용하기에는 벼농사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서 밭농사를 하고 있던 지역을 강제로 전부 다 벼를 경작하도록 바꿔버렸어요. 이 강제를 했어요. 그래서 흔히 천수답이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리는 물, 비가 제때 오지 않으면 이제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실제로 그때 이제 그 조선의 농업 구조가 엄청나게 왜곡이 되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모노컬처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이제 한국의 농업 구조가 계속해서 이제 곤란을 겪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했는데 어쨌거나 이런 식량 공급 기지화 과정에서 조선에서 엄청나게 이제 생산된 쌀들을 공출해 갔거든요.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이거 전혀 수탈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 시장 가격대로 정당하게 공했더라고요. 정말 수탈이 아니냐라는 거거든요. 이게 수탈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아닐 수가 없는 게 수확철이 되면은 얘네들이 그 시장에 맞춰가지고 세금을 걷어요. 세금을 내기 위해서 쌀을 팔아야 되잖아요. 일시에 물량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폭락합니다. 당연히 이제 수탈이 시작되는 건데 그 점을 제외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이게 좀 그래프인데 어려운 그래프가 아니에요. 쉬운 그래프예요. 자, 두 개의 선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공산품의 가격 추이고요.
그다음에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게 농산물의 가격 추이입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모든 나라들에서 예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초기에는 농업 생산물의 가격이 공업 생산물의 가격보다 높은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농업 생산물의 가격은 거의 오르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데 공산품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이 관계가 역전이 되는 상황이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 이게 가위 날처럼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로 시저스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협상 가격이에요. 이게 이제 가위 협정이에요. 가위 모양 가격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농촌에서 도시로 그 경제적 잉여 내지는 잉여 가치가 이전되는 과정입니다. 농업에서 공업으로. 근데 이게 그 제국주의 본국과 식민지 사이의 교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 식민지의 농민들이 생산한 농업 생산물은 가격은 대체로 가치 이하로 헐값에 거래가 되고 그 제국주의 본국에 생산한 공업 생산물이나 제국주의 자본이 식민지에 진출해 생산한 공산품의 가격은 가치 이상으로 높게 거래되면서 부등가 교환에 따른 수탈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른바 통계는 뭐예요? 최종적으로 실현된 가격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배후에서 작동하고 있는 가치 이하로 그리고 가치 이상으로의 판매는 전혀 잡히지 않고 오히려 그걸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뻔뻔하게 시장 가격대로 수매했으니까 이건 수탈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애초에 통계 자체가 공정하게 작성되었다는 보장도 없지만 설령 공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등가 교환에 따른 가치 이전 수탈은 전혀 그 통계가 애초에 잡아내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통계도 공정하게 작성했고 이런 문제도 뭐 그냥 시비 걸지 않고 넘어가기로 하자라는 거예요. 정말로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를 경영하는데 비용은 더 많이 들었고 이득은 대단히 보잘것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손해 보는 장사를 굳이 제국주의 국가가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식민 통치라는 거는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자, 제국주의 국가가 단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들의 연합이거나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게 맞아요. 손해보는 장사를 왜 할 거냐. 근데 제국주의 국가도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국가고 실제로 여기서도 착취와 수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국주의 국가가 식민지를 경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대체로 누가 부담해요? 제국주의 국가의 노동계급 시집의 계급이 부담해요. 과실은 누가 따먹어요? 금융자본의 수뇌부가 따먹어요. 그러면 이제 비용은 이전시키면서 과실을 자기들이 수취할 수 있으면은 나라 전체로는 설령 손해가 본다고 하더라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이제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이 엄청난 군사력을 유지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미국의 이제 그 인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요?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겠죠. 근데 왜 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누가 이득을 봐요? 독점 자본이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각종 형태의 이제 제국주의 변호론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하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어렵지 않게 이제 이것들이 허점이라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나중에 또 이제 질문을 하실 것 같긴 한데 이 부분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조금 이르지만은 쉬었다가 뭐 아까 이제 그 질문을 하고자 하셨던 부분들을 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질문 시간을 좀 길게 토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뭐 제국주의 현재성 이야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식민지에 대한 영토적 지배가
제국주의와 동의어가 아니다라는 거고, 그 배후에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독점 자본의 이해가 어떻게 관철되는가라는 거죠. 힐퍼딩 레닌 용어로 이른바 금융 자본의 이해관계인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두 차례에 걸친 이제 세계 대전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 대전인데 이 자체가 제국주의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차 대전 이후에는 이런 게 이제 없었느냐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드문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골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그 억압하고 영토적으로 지배하기보다는 각종의 교묘한 방식으로 지배를 했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제3세계 국가들 같은 경우 경제적으로 여전히 종속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그 2차 대전 이후에 형식적 독립을 제국주의 국가들이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을 제외한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이 워낙에 약해졌어요.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이 회전국인 독일은 말할 것도 없고 자력으로 식민지를 지탱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일찍 그런 상황을 알아차려 가지고 질서 정연한 퇴각을 계획을 해야, 그래서 영연방이라는 걸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서 기존에 이제 식민지로 삼았던 지역하고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만드는 이런 방식이었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계속 욕심을 부르다가 이제 베트남 같은 데서 한번 이제 크게 데이고 쫓겨나기도 했죠. 그 자리를 미국이 차지했지만은. 네. 자, 그리고 그래서 형식적인 독립을 시켜주면서도 가능하면은 그 독립한 나라의 그 지배 그 통치 세력들을 제국주의자들한테 유리한 내판 세력들한테 넘기려고 시도를 계속 하자. 이런 과정들이 이제 진행이 됐었던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른바 냉전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래서 드물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소련을 중심으로 한 20세기 사회주의가 건재했기 때문이에요. 이러면 이제 대단히 그 싫은 기색을 보이는 사회주의자들, 변혁운동가들, 좌파들이 많습니다. 저 새끼 스탈린주의자라고 또 소련 옹호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미안하지만 팩트예요. 왜냐하면은 선택지가 있거든요. 그 식민 2차 대전 이후에 바로 모든 나라들이 바로 독립하지 못했어요. 시차를 두고 독립을 하거든요. 그리고 순순히 물러간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많은 경우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그 소련이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의 지원을 했지만은 거기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반제 민족해방 투쟁, 소련으로부터. 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리고 이제 독립 이후에도 그 제국주의 예전에 이제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이제 무차별하게 끌려다니지 않고 새로운 방식의 이제 발전 노선이라는 것들을 선택할 일종의 다른 옵션이 이제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지간해서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이전과 같은 식으로 무조건적으로 힘으로 억누르는 방식이 잘 먹히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 그 20세기 사회주의가 붕괴할 때까지 이런 게 상대적으로 드물었는데 그나마 이제 그게 터진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베트남 전쟁이죠. 뭐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스토리를 대충 얘기해 보면 이제 재밌어요. 보면은 이게 그 원래 베트남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흔히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부르는 지역 전체가 프랑스 식민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2차 대전이 터지면서 그 일본이 이제 침공을 했는데 프랑스가 이제 뭐 유럽에서 본국이 나치한테 밀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베트남의 이제 민족해방 세력들을 대단히 끔찍하게 탄압을 했거든요. 이전 시기에. 그래서 베트남 지금 가보면은 곳곳에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서 얼마나 끔찍한 짓들을 했는지 뭐 대한민국에서 이제 일제가 독립투사들 고문한 거, 그 끔찍한 짓을 한 거 못지않은 이런 일들이 이제 기록에 다 남아 있는데 그랬으면서 이제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하고 이제 같이 싸워주면은 전쟁에서 이기면 너네 독립시켜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본의 패배로 끝날 것이 확실시 되니까 프랑스가 딴 마음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베트남이 프랑스 휘하에 이제 식민 상태로 이제 들어가면서 그 베트남 봉건 왕조의 이제 마지막 왕이 그 프랑스 유학파임에서 엄청나게 이제 그 거기에 이제 열광하는 이런 애예요. 엄청나게 사치와 낭비를 했던 애인데 걔를 이제 데려다가 이제 독립을 하려고 핑계를 꾸며요. 그런 상황이 이제 포착이 되니까 선제적으로 이제 그 베트남 그 민족해방전선 베트민이라고 있는데 그 지도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치민이죠. 호치민이 1945년에 45년 8월 이전에 이제 거기서 이미 독립선언이 있죠. 북베트남 하노이의 바딘 광장에서 독립선언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프랑스군하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민족해방전선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싸워서 몰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1950년대 이제 초중반이 되면 프랑스군이 지리멸렬해서 대패를 당하고 이제 꼼짝없이 나가야 되는데 미국이 들어와요. 근데 미국이 들어오는 게 일시적인 과정이 아니라 실제로 그 베트남 가서 전쟁 방문 가면 통계자들이 쭉 나와 있는데 프랑스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자국의 상황도 신경 쓰기 어려운데 베트남의 이제 전쟁에 그 투할 여력이 별로 없거든요. 실제로 그 프랑스와 그 베트남 민족해방전선과의 전쟁 과정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하고 군사력이 점점 커지면서 막판에는 사실상 미국하고 싸우게 될 거예요. 네, 미국이 그 프랑스를 앞세우고 지들이 이제 전쟁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분은 뭐냐면은 그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소련하고 친하니까 내 믿음의 애들이 공산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명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프랑스군을 완전히 몰아내기 직전에 이제 미국이 개입하면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남쪽에다가 그 괴뢰 정보를 채우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의 방공 교육에서 이제 자유 베트남이라고 잘못 교육을 했었던 매판 세력들이 지배하는 이런 괴뢰 국가가 하나 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베트콩이라는 이름으로 비하적으로 불렀던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한 이제 민족주의 세력인 북베트남으로 해서 여기는 그 북위 38도선에서 이제 그 갈라졌는데 거기 북위 17도선이에요.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해서 일단 선을 그어놓고 몇 년 후에 이제 총선거를 통해서 완전 독립을 해서 통일시키겠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미국이 그걸 지킬 생각이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른바 통킹만 사건이라는 게 터져요. 예.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게 나중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군의 이제 정보 수집함이 북베트남에 이제 어뢰 공격을 받았다라는 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북베트남 수도인 하노이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하면서 베트남 전쟁이 다시 전면적으로 퍼지게 되는데 나중에 가면은 이제 당시 국방장관을 맡았던 사람이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라고 해가지고 조사 한번 제대로 해봐라라고 하니까 이거는 사실상 아무리 그 미국에 유리하게 보더라도 무언가 정부가 잘못 전달된 결과물이고 사실상 자작극이었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죠. 네. 그 통일시켜주기 싫어가지고 왜냐하면 빨갛게 지도가 빨갛게 물릴 테니까 일부러 이제 전쟁을 도발한 거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미국의 그런 식의 이제 자작극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앞마당에 쿠바라는 나라 있잖아요. 그 쿠바라는 나라가 원래 스페인 식민지였거든요. 근데 스페인이 그 잘 나갔던 때는 거의 한 뭐 15, 16세기였고 그때 이후로 이제 스페인은 대단히 세력이 쪼그라들었는데 미국이 이제 그 앞마당에 있는 쿠바를 집어삼키고 싶은데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20세기 초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메이노 사건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도 미국 배가 하나 불에 타요. 그리고 그게 스페인 해군이 공격했다라고 덮어씌워요. 스페인은 야 우리 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필요 없어 너네가 한 거야라고 하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스페인을 아주 손쉽게 그냥 몰아내고 자기들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킹만 사건이라는 게 사실은 제2의 메인 사건. 그래서 좀 다른 얘기지만은 천안함 사태가 터졌을 때 이 새끼들 또 그런 짓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심심치 않게 돌았다. 자, 얘긴데 어쨌거나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나마 1990년대 이전까지는 그게 제어가 됐다라면은 소련 붕괴 이후로는 거칠 게 없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지금 계속 뭐 우크라이나 사이에 두고 이제 러시아하고 미국 나토하고 이제 계속 대립 관계에 있는데 애초에 나토라는 게 설립 명분이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자유세계를 침공할지 모르니까 자유세계를 방어한다는 명분이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나라들이 전부 다 이제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자본주의로 회귀하면서 설립 명분이 없어졌는데 나토가 여전히 건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회원국 수를 적극적으로 늘렸죠. 지금도 이제 우크라이나까지도 이제 나토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상황이고, 동시에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사회주의가 악의 축이었다라면은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나니까 약소국이지만은 제국주의 국가들에 비해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제 패권이나 그 독점 자본의 이해관계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나라들이 악의 축으로 이렇게 이제 찍히면서 하나씩 이제 그 집중 공격을 받는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런 게 다 제국주의 침략 전쟁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한동안 잠잠했던 20세기 사회주의 건재할 시기에는 그나마 제어가 됐던 이런 노골적인 침략 전쟁이 오히려 다시 전면되고 있는 시기가 지금이다. 그리고 이제 그 레닌이 이야기했던 그 제국주의의 부우성과 기생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면은 이게 이제 독점 자본의 이해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관철시키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네, 에너지 자원 이런 것들이거든요.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라는 부분이고, 또 이 과정에서 군수 산업에 엄청난 유효 수요를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군수 산업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군수 산업에만 특화된 어떤 자본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산업들이 전부 다 동시에 군수 산업이기도 해요. 그 자동차, 장갑차, 탱크 누가 만들겠어요? 자동차 회사.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사용하는 그 각종의 이제 군수 물자들은 어디서 조달하겠어요? 의료 산업, 식료품 산업 이게 다 껴 있어요, 전부 다.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 독점 자본이 동시에 군수 산업에 엄청나게 거대한 독점 자본들이거든요. 엄청난 유효소를 만들어내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이미 오래된 얘기지만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거의 무슨 그 비디오 게임 생중계 하듯이 하잖아요. 이게 한편에서는 이제 그 저항 의지를 꺾는 이런 식의 이제 그 협박이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엄청난 광고를 하는 거죠. 그죠? 이 좋은 무기 있으니까 사라라고 해서 이 광고를 그 광고의 효과가 이제 제일 잘 뜨는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미국 상무기 엄청나게 사주는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최근에 그 상황. 레닌도 이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금융적인 성격이라는 게 갈수록 거대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20세기 말에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를 다른 말로 금융세계화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생산적인 영역에서 과잉이 갈수록 심해지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여기에서 투자처를 잡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떡하느냐? 실물 부분에서 만들어진 가치하고 잉여 가치를 금융적인 방식을 통해서 빨아먹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그 거대 독점 자본들이 국경을 가리지 않고 항상적으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이 돼요. 이걸 할 수 있는 체제를 이제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게 이른바 세계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세계화라는 현상하고 이 제국주의라는 게 결코 이제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입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일단은 일단락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더 궁금하시고 하고 싶은 얘기가 더 많으실 테니까 그건 이제 조금 다시 쉬었다가 예, 제가 이제 아까 쉬는 시간에 질문이 나왔던 거를 조금 미뤄 주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까지를 포함해서 마지막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